네, 4월 2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3,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 소식이에요. 잭 더 리플러라는 굉장히 XRP에 대해 이 사람도 인생을 건 사람인데, 다크 디펜더와 더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XRP 시세 분석을 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XRP 304달러 가능성을 얘기를 해서 와우, 너무 숫자가 높은데,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XRP의 그 새로운 신고가는 300달러 이상에서 형성이 될 거야.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첫 번째 돌파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게 현실적이거든. 보면 2014년도에 XRP는 절대 1센트에 도달하지 못해. 근데 돌파했죠? 2018년도,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는 절대 1달러 못 들어. 돌파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폭락 상황이 오니까 XRP는 절대 새로운 올타임 하이는 못 쓸 거야. 예. 근데 지금 딱 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라는 게 3.5달러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가 중론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그 정도 기대를 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요 비중과 요 상승 비중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온 거였죠, 얼추 여기서의 비중만큼 상승을 하게 되면 300달러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너무 전폭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 전에 저희 그 카톡 채팅방에 XRP 가격이 정말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냐, 뭐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누가 주셨고, 저희 박철호님과 착한 부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를 제가 얼핏 봤거든요. 자세히 못 보고 얼핏 봤는데, 일단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죠. 일단 XRP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시스템이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XRP 수수료는 소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수료 자체가 워낙 낮죠.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어떤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XRP는 기본적으로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0억 개로. 예, 한정되어 있고, CBDC 시대가 되게 되면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유동성 허브가 주목되는 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 전용기, 비행기 전용기 우버 같은 기업인 거예요. 그래 택시 부르듯이, 우버로 택시 부르듯이 전용기를 그렇게 대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리플레저 기반으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플을 썼을 때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돈을 주고 받을 때, 기존에 리플레저에 탑승하기 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에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치금을 가지고 돈을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예치금을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질 때는 이게 돈을 주고받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XR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치금의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동성을 통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나 XRP 가지고 그냥 쏘면 되는 거니까. 그게 XRP가 지금 현재 시스템에 주고 있는 혁신 중의 혁신이다라고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XRP 진영에서, XRP 파트너로.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측면에서 XRP의 적용이, 실제 적용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XRP는 더 많이 사용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CBDC가 더 확장되게 됐을 때, 그때 과연 XRP의 가치는 어떤 게 적정 가격일까? 어떤 게 적정 가격일 거라고는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적어도 뭐 1달러, 10달러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생각은 든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 XRP가 뭐 100달러, 10달러 뭐 이런 몇십 달러 수준이 아니고 뭐 100달러, 2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가주면 당연히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는 아직 여전히 전 퀘스천 마크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이게 실제 이 브릿지 커런시로서 사용되는 XRP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1000억 개 물량이 그렇게 펌핑이 가능할까? 약간 조금 저도 의문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달러 일단 돌파해주고 한 10달러 선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주면
그게 몇 년 더 이어지더라도 저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뭐 100달러 이런 거 기대도 안 하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100달러 이런 거 기대도 안 하고, 다만 그게 벌어진다라면 어떤 글로벌 세력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XRP 펌핑에 나서 준다라면 또 가능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또 크립토 커런시 시장의 또 매력이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이름도 모를 잡코인들 펌핑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우리 돈으로 뭐 한 2, 3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닌데, 뭐 XRP 정도 가능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지미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장 뭐 XRP가 얼마 뭐 100달러, 1000달러 간다 이거는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좀 멀고, 다만 소송 이슈가 잘 정리가 되고 지금 어떤 현실적인 혁신을 구현해내고 있는 실체가 있는 게 XRP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CBDC가 더 확장된다라면 그 가치 역시 일단 수량이 한정돼 있고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디플레이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럼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범위가 막 단기간에 막 100달러, 막 1000달러 이건 아닐 것 같고, 다만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는 한 3에서 10달러 정도 사이에서 좀 안착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사항은 좀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있고, 그 정도 바라보고 저도 투자를 하는 건데, 좀 봐야죠. 근데 이 양반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를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중장기 홀딩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생각, 지금 지미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내다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전망들도 그냥 이렇게 마인드 케어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다크 디펜더 단기적으로는 지금 0.42달러까지 후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RSI가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서드 웨이브가 시작이 되면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거 데일리 차트거든요. 단기적으로는 0.58달러 위로 일단 올라가시면 이게 원화로 따지면 700원 이상이 될 거잖아요. 7, 800원 요 사이가 될 건데 뭐 이 정도만 가지고 그렇게 한 1달러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 단기적으로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거 오전 영상에서 다뤘던 건데 재밌어요. 지금 다 백악관에서 돈 관리했던 사람, 지금 연준 부의장, 크리스 라슨 뭐 등등 이 다 리플 인사들인데 다 미국 핵심 주요 기관들 관계자들, 뭐 연준부터 백악관에 뭐 각종 기관들, 스위프트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다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재계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커넥션화 돼 있다라는 거. 과연 리플이 바라는 게 뭘까? 이들은 정말 어떤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건 정말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어떤 작업이거든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 이런 사람들 연준 가서 뭐 하고 있을까? 뭘 대비하고 있는 걸까? 미국에서 돈줄 관리했던 회계 책임자 43대 돈줄 관리했던 사람이 왜 리플 이사회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것들 참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줍니다. 이 양반은 그거예요. 저희 샌디 오코너는 JP 모건에서 회계 책임자였어요. CFO. 그래서 왜 이런 사람 여기 들어와 있지? 왜 리플이 그러니까 모셔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와 봤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서 파트 2에서 인도 얘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인구 강국이에요.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서 인구 대국이 돼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질적으로도 인구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은 20, 30, 4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니까 질적으로도 굉장히 질적으로도 양질이고 숫자적으로도 엄청 많고, 그게 지금 인도인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도의 어떤 퀄리티적인 인구는 아니잖아요. 노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인도는 지금 핵심 주력층, 젊은 층들이 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인구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인도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도에서 해외 노동자들도 많고 송금 인구가 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진작에 인도 들어가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의 은행들과 협력을 해왔는데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송금 시장 인도, 결국엔 리플이 혁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엑시스 방크라는 인도 최대 민간은행과 리플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간단하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유동성도 너무 많고 쉽고, 예, 장점이 훨씬 많다 보니까 기존의 송금 시스템을 그냥 혁신해버리는 리플. 그래서 다른 인도 여러 은행들도 지금 리플 기술을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인도에 있는 최대 민간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포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리플에,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민영 은행들이 리플 ODL에 탑승한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생각 드실 건데, 예, 그건 약간 각자의 영역으로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이게 숨 월렛은 사실 이 실제적인 개인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XRP 레저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전자상거래 자이언트로 불리는 액위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액위드의 가맹점 100만 개 이상 온라인 스토어에서 숨 월렛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XRP 그리고 XRP 기반의 여러 통화들,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도 지금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XRP 기반의 크립토 가지고 액위드라는, 해외에서는 그래도 나름 전자상거래 자이언트로 불리고 있는 가맹점만 100만 개가 넘는 온라인 결제를 XRP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재밌죠. 그러니까 일상을 파고든다라는 측면에서 이 스몰렛 소식은 항상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XRP 시세가 워낙 빠져 있다 보니까 뭐 리또석 뭐 이런 비아냥스러운 표현도 있고, 뭐 소송도 사실 지금 당장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 잘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또 잘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끝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어떤 그냥 XR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최근 미국 사법부에서 SEC와 관련된 부분의 판결 내지는 판사들의 멘트가 SEC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리플 소송만 놓고 봐도 리플 사건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SEC가 자꾸 말을 바꾸니까 처음에는 이더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윌리엄 힌먼의 증언이 힌먼 개인 발언이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 SEC의 공식 발언이라고 했다가, 또 그게 아니고 변호사 비밀보호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힌먼 스피치 공개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니까 사라네폰 판사가 그때 그랬잖아요.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충성심, 로열티가 부족하다, 엄청 비난을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이제 크립토 미디어들에서 그게 제목이었죠. 예. 리플 담당 실무판사 SEC 공개 비난, 법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뭐 이렇게 막 제목 잡히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번에 뭐 LBRY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니 LBC 토큰 어떻게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게 증권이야, 뭐 이런 멘트가 지금 약식 재판에서 패소한 정식 재판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고, 뭐 보이저 사건도 그렇고 그레이스케이스 사건도 그렇고, SEC의 어떤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미국 사법부가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꽤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 차원에서 바라본다라면 리플 사건이 SEC 중심으로 판결 나기가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만 이게 지금 가질 그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다른 약식 재판과 달리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려는 게 아닐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리플의 혁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 가장 베이스인 거고, 여기에 이제 NFT와 메타버스를 비롯한 이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확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빅 블록체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리플의 모습, 이게 두 번째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연장선, 이 CBDC 혁신, 여기와 또 맞물려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주목도를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 킹크님 고맙습니다.
네, 킹크님이 지금 딱 말씀하신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게리 겐슬러가 MIT 교수할 때, 저희가 이거 몇 번 살펴봤었잖아요. 저 이때 겐슬러 되게 좋아했었다고. 근데 이때 딱 그런 멘트를 해요. 지금 시장에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 4분의 3은 ICO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증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이 상품과 현금 성격을 가졌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던 그가 지금 대부분의 코인은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그런데 이게 MIT 영상 말고 또 다른 영상이 또 나왔어요. 똑같은 말을 한.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는 상품과 현금 성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도 CFTC 위원장 한 거 아세요? CFTC 위원장을 했어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래 생리를 잘 알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MIT 교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CFTC 위원장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CFTC 위원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멘트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SEC 위원장이 되니까 말을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놈은 진짜 나쁜 놈인 거죠. 예. 자기의 어떤 줏대나 학자로서 양심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쓰고 있는 감투가 뭐냐, 나의 이득이 어떤 게 더 될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과 기준이 막 바뀌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